2019년 5월 성수동을 기억하시나요? 단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뙤약볕 아래서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던 그 풍경 말이죠. 당시 블루보틀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커피계의 애플이라 불리며 MZ세대의 성지로 군림했죠.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식품 거인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전 세계 매장 운영권을 중국 자본에 팔아 넘기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 인수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말이죠. 한때 현금성 자산이 단돈 190만 원까지 떨어지며 자본 잠식 위기까지 몰렸던 블루보틀. 오늘 영상에서는 한 클라리넷 연주자의 집착에서 시작된 이 푸른병의 신화가 어떻게 탄생했고 왜 깡통 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매각되는 운명을 맞이했는지 그 이면의 비즈니스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블루보틀의 시작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작은 원예용 창고였습니다.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은 원래 프리랜서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음악가였던 그가 왜 커피에 빠졌을까요? 그는 투어 공연을 다닐 때마다 호텔의 맛없는 커피에 진저리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직접 커피를 볶기로 결심하죠. 프리먼은 마치 모차르트의 악보를 해석하듯 커피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아주 유명한 서약을 하나 합니다. 로스터에서 나온 지 48시간 이내에 신선한 원두만을 판매하겠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신선함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죠.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2005년 샌프란시스코 헤이즈밸리의 아주 좁은 골목에 첫 오프라인 매장인 키오스크를 열기 전날이었습니다. 프리먼은 밤늦게까지 매장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던 낡은 푸조 자동차가 다리 위에서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견인차를 기다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의 운명이 끝났다는 징조인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매장을 문을 열자마자 파머스 마켓 시절부터 그를 따르던 단골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블루보틀이라는 이름은 1683년 유로 최초의 커피하우스였던 오스트리아 빈의 더 블루보틀에서 따왔습니다. 터키 군대와의 전쟁 중 메신저 역할을 했던 영웅 프란츠 게오르크 콜스츠키가 전리품으로 얻은 커피콩으로 세운 카페였죠. 프리먼은 그 역사를 300년 뒤 미국에서 다시 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블루보틀이 왜 이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렸을까요? 그건 바로 덜어냄의 미학 때문입니다. 메뉴판엔 휘핑크림이 듬뿍 올라간 이 화려한 음료가 없었습니다. 오직 원두의 본질에 집중했죠. 이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이 모습에서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봤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구글 벤처스 같은 거물급 벤처 투자들이 줄지어 투자를 시작합니다. 블루보틀은 이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 도쿄에 진출하는데 특히 기요스미 시라카와 매장은 전설이 됩니다. 층고가 높은 창고를 개중해 통유리 너머로 로스팅 과정을 다 보여주는 이 매장은 블루보틀의 미니멀리즘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죠. 이 블루보틀의 비밀 메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불 롤터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실수로 탄생한 메뉴입니다. 직원이 컵 사이즈를 잘못 주문해서 4.5온스짜리 아주 작은 지불 롤터 유리잔이 배달됐는데 버리기 아까웠던 이 바리스타들이 여기에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어 마셔본 거죠. 그 비율이 너무 완벽해서 단골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주문되던 메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17년 전 세계 커피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이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블루보틀 지분 68%를 약 4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당시 블루보틀의 가치는 7억 달러에 달했죠. 장인 정신과 글로벌 자본의 만남.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거는 시작부터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블루보틀의 핵심은 바리스타가 직접 정성껏 내리는 핸드드립이죠.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데 스타벅스가 기계로 커피를 쫙쫙 뽑아내며 전 세계에 4만 개 매장을 깔 때 블루보틀은 7년 동안 겨우 100여 개 남짓한 매장을 여는데 그쳤습니다. 주문 처리가 느리니 회전율은 떨어지고 원두 원가와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결국 감성은 있지만 돈은 안 되는 브랜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시장은 더 뼈아팠습니다. 2019년 성수동 오픈 당시 이 블루보틀 코리아의 하루 매출은 전 세계 70개 매장 매출을 합친 것과 맞먹는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빠르게 식었는데 2024년 실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1억 원, 적자로 전환했고 영업이익은 1년 만에 87%나 폭락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통장 잔고였는데 기말 현금성 자산이 단돈 190만 원이었습니다. 연매출 150억이 넘는 기업이 현금 200만 원도 없었다는 건 사실상 자본 잠식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신호였죠. MZ세대 인증샷 문화에만 기대했던 전략이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24년 9월 취임한 네슬레의 새로운 사령탑 필립 라브랄틸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오프라인 매장은 접겠다. 이른바 자산 경량화 전략입니다. 네슬레는 이제 카페 사장님 되는 대신 블루보틀이라는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고 캡슐 커피나 원두 판매 같은 안정적인 돈벌이에만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2026년 3월 네슬레는 보유하고 있던 블루보틀 매장 운영권을 중국 센츄리엄 캐피탈에 매각합니다. 매각 가격은 4억 달러 미만. 9년 전 인수했을 때보다 기업 가치가 수백억 원이나 깎인 눈물의 손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블루보틀을 산 센츄리엄 캐피털은 바로 중국의 루이싱 커피를 만든 주체입니다. 루이싱 커피가 어떤 곳일까요? 9.92안, 한국 돈으로 약 1,800원. 초저가 커피로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무너뜨린 곳이었죠. 업계에서는 이 루이싱이 블루보틀을 통해 고급화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한다고 분석합니다. 루이싱의 강력한 디지털 공급망 기술을 블루보틀의 장인 정신에 이식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루이싱의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고가의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고객을 정확히 찾아내고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한 클라리넷 연주자의 순수한 집착에서 시작된 블루보틀. 하지만 이 천천히 정성껏이라는 이 브랜드의 영혼은 더 빠르게 더 많이를 외치는 자본주의 논리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블루보틀은 중국 자본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도 이 파란 병 안에서 예전과 같은 장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름만 남은 효율적인 프랜차이즈가 될까요? 이 커피 한 잔에 담긴 예술과 이 비즈니스의 경계에서 블루보틀의 푸른 병은 이제 새로운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블루보틀의 이번 매각 소식이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